오늘의 주제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치솟았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이 다시금 13년 만에 나오고 있는지라, 이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의 환율 방향과 그에 따른 좀 매매 전략,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또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환율은 이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느냐인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원화 대비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 첫 번째, 기준금리의 차이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연준이 무려 3차례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한 번에 0.75씩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연속적으로 베이비 스텝 0.25%씩 올렸다 보니까 처음에는 출발선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미국이 더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로 서로 간에 지금 0.75%의 기준금리 격차가 미국 쪽에서 또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내가 쉽사리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에서는 보통 현금화를 많이 챙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현금화를 챙기려고 할 때 현재 전 세계 가장 많은 통화가 달러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높아진 국면이 무려 3가지 이유가 있었기에 최근에 그런 환율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우입니다. 이러한 환율 상승 흐름이, 즉 강달러 흐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일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업다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똑같은 자금을 넣어 놓는 것만으로도 원화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환차 이익까지 이뤄낼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상이란 말이죠. 근데 현재 반대로 지금 원화가 약세면서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 놓는 것만으로 주식이 그냥 상승이나 하락이 안 나온 채 그대로 가만히만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달러가 강세화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한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내가 그냥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된다라는 것이죠. 자, 가뜩이나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자금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증시인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느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달러와 이외의 강세를 보인 요인들이 현재로서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연준의 그런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로 인한 자이언트 스텝, 즉 금리를 가파르게 더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고,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의 확고한 완화적 스탠스로 자금이 지금 미국의 달러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는 입장에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가 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매크로 환경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마땅치 않은 게 또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달러,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이 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뭘 하셔야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웬만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매매 자체를 좀 자제하시면서 현금화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는 진짜 1년 전부터 계속 저희 채널에서 강조를 드렸던 바 있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놓으셨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환율을 잡으려면 어떠한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기대를 하셔야 될 건 다가오는 한국의 금통입니다. 자, 아까 이 환율이 올라가는 크게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의 이 격차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어느 정도는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발표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아무래도 환율의 상승 흐름을 단기간 좀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지금 10일 더 넘게 남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 있느냐? 아무래도 10월 초중순까지는 시장의 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과연 이러한 강달러 흐름에서 어떠한 주식들이 비교적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수출 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잖아요. 즉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강달러를 벌어들이는 만큼 이익의 개선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수출 기업들이 어떠한 업종에 있느냐? 자동차, 조선,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특히나 이 IT 하드웨어 쪽이 대표적인 또 수출 산업으로 매출 원재료 구입에 달러와 유료화 등 글로벌 기축 통화를 또 많이 사용하고 글로벌 각지의 현지 생산 공장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환율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IT 하드웨어 중에서도 아무래도 세트보다는 좀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데, 자, 세트 업체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뭐 PC, 가전을 파는 업체예요. 자, 이런 업체들은 기업에게도 팔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주로 많이 팔기 때문에 개인들의 판매에 있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 현지의 통화로 매출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조금 덜할 수가 있지만 그와 반대로 부품업체들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주요 글로벌 세트 업체들, 즉 기업들에게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업체가 바로 이 부품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IT 부품업체들은 또 어느 쪽에 맞느냐? 바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쪽이 또 대표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추정 영업이익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크게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LG노텍,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업들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익을 막 많이 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은 증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쫙쫙쫙쫙 환율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탈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될 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매출이 잘 나는 기업이라도 그 업종이 좋지 않고 그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보다 하락하게 되거든요. 몇몇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렇게나 돈을 잘 벌고 있고 이렇게나 싼데 왜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기업들도 과거에 똑같이 환율의 고상승 흐름에 따라서
바로 주가가 상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익을 막 많이 벌어놨다가 환율이 딱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증시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금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야, 외국인들이 딱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수급과 더불어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서 무슨 말이냐? 수출을 잘 이뤄내면서 환율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익이 더 많이 개선되는 이런 기업들을 잘 한번 리스트업 해놓고 있다가 환율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가 비로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주식들을 사 담을 만한 타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떠한 주식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쫙 이탈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자, 이게 다 인플레이션 부분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현재는 공격보다도 어찌 보면 수비 방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까지도 다 마찬가지의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 수비적,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특히나 기관들의 자금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즉 시장에서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이 저베타 종목들이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쏠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폭풍과 막 치고 있는데 당장 그 고기를 잡겠다라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폭풍과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물이 잔잔해질 때 그때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당장 폭풍과 치니까 일단 어떻게 배를 꽉 묶어두고 지금 집에 처박혀서 지금 숨 죽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도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당주 어느 정도 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체들 그리고 통신업체들 이런 쪽이 좀 대표적인 방어주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보실 만한 게 KTNG 같이 담배랑 그 다음에 홍삼 이렇게 사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타지 않는 업종을 보유하면서 배당도 무려 6%나 주는 이런 기업들로 단기적으로는 방어를 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좀 몰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특별히 강아지 주제를 준비한 만큼 제가 키우는 저희 집 오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순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부자TV 영상에선 처음 또 선보이게 됐는데 제가 사실 투자도 투자인데 사업적으로도 이 산업은 굉장히 확실시 고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투자와 사업까지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시장 산업이 바로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인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겹쳐지면서 점점 사람들은 좀 노쇠해져 가고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저도 사실 그래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굉장히 좀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해서 야, 이거를 사람으로 채우지 못한 거를 뭘로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강아지를 좀 키우게 됐거든요. 코로나 시대도 맞이했고 또 4차 산업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점점 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면은 갈등이 초래가 되고 그다음에 또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시대적인 상황이 좀 놓여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으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치유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오순이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 굉장히 하루하루 또 힐링을 하면서 또 마음의 치유를 안정을 얻고 있는 또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큐피디님 최근에 혹시 야 강아지 관련해서 이러한 시장도 있다고 뭐 이러한 아이템도 있다고 했던 게 저는 신기했던 게 강아지 장례식장도 있고 보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요즘 워낙 또 강아지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저도 이번 추석 때 제 가족 여행 갔다 왔는데 가족 여행을 가는 그 메인 주체가 이 오순이었어요. 오순이. 그래서 막 강아지 동반 카페도 찾아보고 식당도 찾아보고 펜션도 찾아볼 정도로 이 강아지와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체킹을 하면서 찾아보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야, 진짜 이 강아지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이렇게나 많아졌구나. 사실 우리가 내 밥 한 끼 먹는데 큰 돈을 쓰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강아지한테 먹이는 사료는 막 유기농 사료 먹이고 간식도 되게 좋은 것들을 먹이면서 강아지에 투자하는 비용은 그렇게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는 요즘에 강아지 옷을 막 명품 옷을 입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의 또 건강에도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장례라든지 보험 이쪽의 시장도 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부터 이러한 좀 애견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을 너무나 좀 좋게 본지라 이와 관련된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디 기업에 좀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좀 알아보던 상황에서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국내 최초로 펫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기업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럼 아빠 강의해야 되니까 잠깐만 좀 비켜 있어요. 네, 잠깐만 안고 있었는데 이게 털이 금방 다 묻어버렸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업이느냐? 기업명은 OSP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국내 유기농 펫푸드 ODM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ODM이 뭐냐면 이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푸드, 사료라든지 간식 같은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 유통해서 파는 업체 중에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ODM 관련 매출이 86.5%, 그 다음에 PB 제품이 12.2%를 차지하고 있는데, PB 제품이 뭐냐면 이렇게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PB 제품이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점차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PB 제품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게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이 ODM 관련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약 2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PB 제품을 많이 팔수록 이 기업의 이익치가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B 제품의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이 기업의 매출 역시도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ODM 고객사로는 또 어떤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냐면 우리와 알파벳, 풀무원 등 16개의 ODM 고객사를 현재 보유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펫 휴머나이제이션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대우받는 문화이거든요. 자, 이런 흐름들이 점차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강아지 간식이 뭐 유기농 간식이 있어. 그러면은 야, 강아지가 저렇게까지 프리미엄 간식을 먹어야 돼? 아니면은 강아지 동반 펜션 이런 게 나왔을 때 야, 강아지가 진짜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구나. 솔직히 저도 좀 반신반의한 인식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점차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해지는 인식이 저도 자리 잡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유기농 등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 역시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 OSP라는 기업은 미국의 인증 물론 한국 친환경 인증 등 엄격한 품질 규정 준수로 시장 만족도를 이미 확보한 만큼 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분야에 있어서 경쟁 업체가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유율 확대는 기술적이라든지 고객사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 국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경쟁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워낙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 OSP라는 기업도 이에 맞춰서 캐파 증설에 최근 강력한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생산 설비가 24년에 완료가 된다면 현재 캐파의 3배 수준으로 최대 1,000억 원 매출이 달성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부터의 매출 성장세도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우리 큐피디님 키우는 강아지는 사료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사료를 간식처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희 오순이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사료를 잘 좀 가려 먹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사료 먹으면은 금방 배탈 나가지고 썰쌀할 때도 많고. 그래서 원래 이 펫푸드 시장이 그만큼 이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반려동물의 기호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자체의 또 특허낸 기술로 인해서 반려동물의 기호성을 크게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이 펫푸드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한번 구매하기가 쉽지 이 식품 관련들은 재구매하기가 크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이 OSP의 생산 제품의 90% 이상이 재구매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니 어느 정도 이 고객들에게도 제품의 프리미엄 퀄리티를 인정받지 않았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OSP의 대표 이사님이 기업 설명 발표회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보시면서 이 기업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 현재로서는 펫푸드의 프리미엄 시장 성장에 따라서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의 플랜이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처음에 말했던 그 PB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점차적인 라인업을 강화하는, 그러면서 영업 이익률을 높여가는 흐름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갖추고 있는 ODM 기업들 외에 새로운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 ODM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플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틀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수출 확대 전략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려동물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전 주기를 케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뭐 펫푸드, 미용, 구독 서비스, 장례, 보험 및 자사몰 활용한 제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반려동물 카페 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프리미엄 펫푸드 판매 및 반려동물 휴식, 산책 및 함께 체험하는 체험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하겠다는 전반적인 펫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헬스케어와 이커머스 플랫폼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반려동물 전문 기업으로, 그리고 이 OSP라는 기업은 이제 상장을 얼마 안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공모 자료 확인해 보시면서 공모 청약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청약을 할 때 있어서 장단점이 좀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펫 관련된 기업이 국내 거의 최초로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펫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 투자자들이 이 기업 쪽으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단점이 그냥 이 펫 관련된 기업들 외에 다른 이제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공모가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물량 같은 부가적인 공모 관련된 자료들을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높은 기업은 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관 수요 예측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고 각자 부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이 기업에 내가 과연 청약을 할 것인지,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시면서 주가가 좀 바닥권이다 싶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도 활용해 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정이 11월에 있습니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도 중요하지만요. 이 대만의
11월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 지방선거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지방선거가 아니라 정말 대만에서 가장 큰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빼고는 가장 큰 선거인데요. 이번 11월 대선에 정말 중국과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 같이 겹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대만의 챌린지 성격으로 운동이 시작된 게 서약 운동인데요. 이 서약 운동이 뭐냐면 중공에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사실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카오 주재의 대만 관리자들에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서약서를 서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2019년부터 이제 이 같은 요구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마카오에서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8월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을 때 그 직후 중국이 대만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군사훈련을 재개하면서부터 이런 운동서약서가 대만에서 이제 번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선거로 뽑히는 대만의 모든 지방정부 간부들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공개 선언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화라는 이름으로 항복론을 포장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대만을 지키겠다 이 서약서예요. 다만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지방선거에서 이 서명 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에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 국민들한테 지금 정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앞에서 말한 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공개 선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은 자유지만 서약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중국에 굴복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보시죠. 대만이 마주한 것은 러시아보다 더 사악하고 강하고 더 큰 야심으로 가득 찬 이 시진핑 정권이며 이장과 촌장에서부터 대도시 시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죽음으로써 대만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후보가 불항복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된다면 선거에 불리해 줄 수밖에 없고 대만의 2위 반도체 회사인 렌화전자 명예회장은 대만 인민은 대만에서 밥을 먹고 바깥 중국이죠. 중국과 내통하는 정치인에게 절대로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게 상황상 많은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정말 중요한 일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고 언론에서도 지금 특별히 이렇다 할 보도가 없는 건데요. 대만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11월 달에 만약에 이 선거에 당선이 되려면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 서약을 한 사람들만 선거에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국 입장에선 대만은 더 이상 평화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미 운동이 시작됐어요. 자, 이걸 보시죠. 사실 8월 달에 미국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법안이 하나 발효가 됩니다. 아직 완벽하게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이제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대만 독립국을 인정하는 대만의 정책법이라는 미중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법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왜 심각한 내용이냐? 자, 일단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보면은 대만의 합법적인 방위 욕구 충족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적으로 제정됐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만에 의무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의한 대만 정책법은요, 대만을 비북대서양 조약기구 핵심 동맹으로 지정하고 미 행정부의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중국은 그동안 우리는 다 하나야 라고 주장해 왔고 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에 들어가는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독립을 계속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군사지원 강화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해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시된 대만 무기 지원 요건인 방어적 방식을 공격에 대한 무기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무기와 포괄적 군사훈련을 제공하도록 했고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을 지원하고 대만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리고 백악관의 수정 요청으로 처리가 연기됐지만 찬성하고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 9월 달에 미국 하원에 대만 전쟁 대비 비축 물자 제공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대만의 전쟁 대비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고요.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냐면 특별 방위 획득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서 우방국들에게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금이고요. 또 특히나 잉여 방위 물자를 우선으로 대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여기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 의원이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대만도 미국도 그 문제를 충분히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 이 문제가 대만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내용인데요. 침공이 시작된 뒤 무기를 전달하는 우크라이나 모델,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에 미국이 그 뒤에 침공 이후에 무기를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만의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건 뭐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방위 물자를 우선으로 대만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 관련된 기금도 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법안 발의들을 보면은 하나의 중국을 지휘하겠다는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대만을 중국에서 완벽하게 분리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비상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국에서입니다. 우리나라예요. 현직 주한미국 사령관이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군사적 지원 등 대만 방어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한국 너네도 참전해입니다. 그래서 방어전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고요.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이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대만을 침공해서 방어망을 뚫고 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핵심 저지선이라는 뜻의 제1도련선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대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도련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원하는 제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의 제1에 해당하는 곳에 미국은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도 대만 동맹국 지정 법안을 처리했는데 최근에 9월 15일이죠. 중국은 뭐 반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 내용을 보면 대만 정책법이 시행되려면 상원 및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바이든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바로 며칠 전 바이든이 전례 없는 대만 공격 시 방어를 해갔다.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실수 아니야? 라고 했는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발언이라고 중국에서 지금 강경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방어에 대한 두 번의 질문에 두 번이나 답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명확한 답을 한 적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정책법에서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야라고 하는데 바로 그 며칠 뒤에 이런 발언을 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점이 뭡니까? 바로 그 며칠 뒤에, 하루 뒤에 시진핑이 전쟁 집중 준비를 해라 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춘 국방 개혁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전대미문 결심과 노력으로 개혁 강군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장기적인 국방과 군대 건설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장애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개혁 성공 경험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운용해서 새로운 형세와 임무 요구를 파악해야 된다. 전쟁 준비 초점에 맞춰서 용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대만이라는 한 개 국가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정말 긴장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냐? 중국이 전쟁 지시를 하니까요. 다음 날 바이든이 군사 개입 발언 이틀 만에 캐나다 군함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대만 해협이 뭡니까?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제1 도련선 그 지역이에요. 대만 해협.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것을 바이든이 군사 개입 이틀 만에 군함을 여기다가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보란 듯이 대만 해협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심각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불을 지펴버리는 행동이 바로 뭡니까? 11월 대만에서 발생할 서약서, 불복 서약서, 이게 11월 달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발생을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과연 대만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는가? 만약에 전쟁을 걸지 않더라도 그에 준할 정도로 정말 심각할 정도의 어떤 대립을 이룰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지러운 이 한국 증시에 작은 충격을 줄 것 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무슨 군사 이런 전문가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11월 달에 이들의 행보를 주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충격에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촬영 시간인 27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2200이 깨졌습니다. 물론 2199를 터치하고 다시 2200 초반선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2200선까지 내려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증시가 브레이크 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한국 증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증시에 그나마 반등이라는 조금이라도 밝은 빛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가 이론상 한미통화스와프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뒷북친 감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필요 없었다면 이미 그 전에 옐런 장관이 왔을 때부터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순방 때도 마찬가지로 통화스와프를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이제 와서 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정말 넉넉해서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사실 지금 당장 엄청난 위기에 다다를 만큼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이 금리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다시금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준금리 인상폭을 논의 중이다. 환율 안정화 조치가 적기에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게 환율에 문제를 주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고요. 그리고 그 환율과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에서 자본이 이탈하면서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얼마 전까지도 조금 꽤 크게 한번 빅스텝도 밟았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 격차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격차가 뭐냐면 기사들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 보스턴 여는 총재, 페드의 주요 이사들의 발언들이 이번 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여는 총재가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의 발언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고,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당분간 제한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슬슬 이제 밑밥을 던지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라고 그렇게 연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판단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금리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금리 인상이라는 것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것은 선제적이냐 후행적이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제적이란 건 뭐냐면 어떤 대외적인 요소, 변수에 의해서 그 경제가 좋아진 걸 보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금리를 일단 빨리 올려서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예요. 그럼 당연히 경제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는데 그런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발생하다 보면 당연히 이거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자, 다른 기사도 한번 보시죠. 금리 인상 속도나 폭 모두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흐름이다. 연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이미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을 이미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치를 만들었죠.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2%가 뭡니까? 지금 현재 9.1%대.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예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2%대까지 내릴 때까지 금리를 더 인상할 거라는 거죠. 다른 데도 보시죠. 영국 중앙은행은 2달 연속 빅스텝을 올렸고요. 이달까지 7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그중에서 또 2달 연속의 빅스텝이 있었던 겁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요.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 금리가 3.25로 뛰었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올해 초가 0.25인데 지금 10월 달이 안 됐죠. 3분기 만에 금리를 3%로 올린 겁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4차례 연속 빅스텝을 단행했고 스웨덴 중앙은행은 심지어 100bp 그러니까 1%의 울트라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0.75의 빅스텝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밟은 국가들이 무려 40개가 넘는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 한번 빅스텝을 잠깐 밟긴 했지만 여전히 0.25의 금리 인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올해만 3%의 금리를 올리고 울트라 스텝을 하고 기본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0.25의 금리 인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는 아주 큰 금리 인상의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크게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 흐름을요. 채권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을 보면 미국에서
미국 국채 10년 국채입니다. 우리가 금리라는 거는 채권하고 조금 상반적인 투자처죠. 금리라는 게 만약에 저금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0%였잖아요. 자, 그런데 채권은 안전한 채권이에요. 반드시 약속된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채권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뭐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1%대 이자를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얘가 1.5%입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겠죠.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리를 쫙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확 튀어 올라 버리면서 3%를 훌쩍 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이미 낮은 금리의 채권 상품들의 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다 매도하는 거죠. 채권을 매도하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자, 이걸 보시죠. 올 2분기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하면 항상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할 거라고 이때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리 끝나고 금리 인하가 빠르게 돌아오겠다.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뭐 내년 초에 금리가 빠르게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올 여름에는 많았으니까 그러면 금리 금방 내려오는 거 아니야? 다시 채권이 더 좋네 하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을 보시죠. 8월달, 9월달 이후에 이 채권 금리가 내려오질 않아요. 이건 뭐냐면 시장이 전망하는 게 내년 초 되면 금방 금리가 내려오겠네, 기준금리가. 그럼 채권이 괜찮네. 이게 아니라 이거 내년 돼도 금리가 안 내려오겠다. 기준금리가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내년에는 4%, 5%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건 뭐예요? 내년까지도 채권에 대한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채권을 사봐야 어차피 기준금리보다 이자가 낮을 테니까. 시장에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만 보더라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를 간 거예요. 우리 마트가 보면 8시인가 10시인가에 이제 기존에 있던 재고들을 떨이를 하지 않습니까? 떨이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아주 싸게 반값에 막 내놔요. 예를 들어 8시가 떨이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7시 30분에 마트에 온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물건들이 막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줄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더 비싸게 살게, 내가 더 비싸게 살게 하면서 가격이 막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손님이 이제 다 나갑니다. 30분만 있으면. 문 닫을 때가 되면 남은 물량을 마트에서 분명히 싸게 떨이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30분을 기다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 30분을 기다리고 싸게 떨어진 걸 사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문 닫는 시간이 8시인데 오늘은 특별히 10시 혹은 12시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사려고 기다렸던 거를 할 수 있나요? 못하게 되겠죠. 빨리 줄 서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이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어느 정도 빠르게 오르다가 식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만 보이면은 채권 금리가 내려왔어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서 금리를 내년까지도 계속 올릴 거야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니까 채권 살 필요가 없다. 지금 채권이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 이런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채권의 최근 금리가 미친 듯이 가파르게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름하고 다르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조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얼마나 가파르게 혹은 지속적으로 올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지금 베이비 스텝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베이비 스텝이 아니에요. 빅 스텝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최소한이 빅 스텝이에요. 제가 볼 때는 0.75 정말 오바에서는 1%씩은 올려줘야 그래야 다른 나라의 금리에 우리가 준할 정도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도 봤을 때 이 나라가 금리를 좀 올릴 생각이 있네 라고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버리면은 한국의 부실이 문제가 됩니다. 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리면 한국 경제가 좋아집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분명히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시장은 경제와 주식 이 두 가지 시장이 서로 상반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빠지면서 여기가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폭락하는 걸 막으려면은 최소한의 빅스텝, 자이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밟으면 이 주식시장이 브레이크 없이 하락하던 것이 좀 멈추거나 약간의 반등장은 나와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경제를 무너뜨리는 트리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다 힘들어질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혹은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작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 가파르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해 두시면 아마 금리 인상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